여자는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쇠사슬에 묶이고 말았다. 자신을 이렇게 만든 괴물을 향해 소리치면서 그 소리를 듣던 악마는 소녀에게 이곳이 마계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소유물일 뿐이라고. 남자는 손에 밧줄을 든 채 거만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언제라도 고귀한 프레이야 아가씨를 때릴 기세였다. 아가씨는 고통과 굴욕감에 울기 시작했다. 그러자 야수는 자신을 하인으로 여기지 말라고 말했다. 대신 주인님이라고 부르라고. 소녀를 제압한 것은 던전에서 가장 강력한 악마였다. 마왕 오론토, 그의 이야기는 한 달 전부터 시작되었다. 어느 날 가문의 외동딸 프레이야 돌라는 부모님이 5천만 파운드를 받고 자신을 그랜트 남작의 아들과 결혼시키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녀와 결혼하기로 한 남자의 아버지는 5천만 파운드가 적은 액수라는 것에 놀라워했다. 사실 부모님들은 이미 모든 것을 결정했고 결혼 계약서까지 작성한 상태였다. 약혼식은 다음 달로 계획되어 있었다. 돌라는 모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격분했다. 모든 것이 자신을 빼고 결정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방을 뛰쳐나갔다. 결혼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랜트 남작이 소녀를 막으려 했다. 아직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하며. 하지만 아가씨는 파혼 조건이 무엇인지 물을 뿐이었다. 가문의 성소이자 성령교회로 들어가는 것. 프레이야는 알 수 없는 목적을 위해 성소로 향했는데 그 조건은 어둠 속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이었다. 처음 그녀는 이런 장소가 자신을 겁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아가씨가 교회를 걷고 있을 때 무시무시한 검은 박쥐들이 그녀를 물어뜯을 듯이 덤벼들었고 그 공격에 소녀는 균형을 잃었다. 그리고 공포에 질려 바닥에 넘어졌다. 넘어지면서 우연히 손으로 뾰족한 것을 짚고 말았다. 그 바람에 손가락을 다쳤다. 손가락에서 피가 흘러나왔지만 아무도 그녀의 피가 바닥 틈새로 떨어져 의식을 완성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붉은 핏방울은 오망성을 빛나게 했다. 그것은 이전에 누군가가 그려놓은 것이었다. 우연히 소환된 악마는 몹시 굶주린 채 그 성스러운 피냄새를 맡았다. 하지만 괴물은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더욱더 탐하고 싶어 했다. 새로 소환된 악마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박쥐들은 더욱 사나워졌다. 극심한 공포에 휩싸인 소녀는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청하기 시작했다. 누구 없냐고 외쳤지만 무언가를 바꾸기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프레이야는 이미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바닥에 쓰러졌다. 소녀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악몽 속에서 누구라도 자신을 구해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멈추지 않고 흐르던 피가 정체불명의 책으로 빨려 들어갔다. 마치 책이 스스로 피를 양분 삼아 이것이 그녀의 구원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이 아가씨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그 기이한 책에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자신을 도와주리라는 희망을 품고 책을 집으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갑자기 나타난 백발의 남자가 그녀보다 먼저 손을 썼다. 소녀가 원했던 그 책을 가로채면서 마법으로 악마를 소환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라 말하며 그는 소녀를 보며 그녀의 정체를 알아내려 했다. 그 남자 앞에서 놀라움과 당혹감에 휩싸인 채 아가씨는 자신을 프레이야 돌란이라고 소개했다. 악마는 평범한 필멸자가 자신을 소환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놀라운 일이었다. 그의 표정이 돌변했고 신성모독을 저지른 그녀를 죽이려 했다. 갑자기 그의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의도했던 바를 실행할 수 없었다. 남자는 더 이상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프레이야를 팔에 안았다. 그녀는 의식을 잃었다. 그는 그녀를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기로 결정했다. 재빠른 움직임으로
그는 성소를 빠져나와 소녀를 나무 옆에 눕혔다. 그는 그녀의 상처가 이미 아물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마법 능력도 없는 평범한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녀의 손에 둘을 함께 묶는 표식이 나타났던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악마는 표식에서 나오는 입자들을 지켜보았다. 그 입자들은 점점 더 커져갔다. 갑자기 남자가 사라지자 프레이야는 홀로 남겨졌다. 소녀가 깨어났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다 자신이 어디 있는지 깨달은 돌라는 그저 꿈이라고 생각했다. 아침이 되자 그녀는 그랜트 바론 대주교와 함께 성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전혀 다른 결과를 계획했기에 소녀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방금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은 그는 소파에 앉으며 평정을 되찾았다. 그리고 아가씨가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며 자신의 말에 대해 변명하기 시작했다. 다른 방에서 아가씨는 자신의 호화로운 드레스를 감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대주교에게 어떻게 돌란 가문에 폐쇄된 영지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물었다. 대주교는 어젯밤 악마의 기운을 감지했다는 대답을 했다. 그리고 확인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소녀를 발견했다는 것이었다. 프레이야는 그를 구해준 것이 대주교인지 물으며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그녀를 구한 것은 그가 아니라 악마였다. 소녀는 그들이 누구에 대해 말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그러자 주교는 그녀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가 그녀를 발견했을 때 악마의 에너지가 남아 있었으며 프레이야 아가씨의 조상들은 강력한 주문 시전사였다고. 그들은 동물, 영혼, 심지어 악마까지 소환했으며 아무래도 위험의 순간에 그 소환의 힘이 깨어난 것 같다고. 그 덕분에 엄청나게 운이 좋았다고 말했다. 자신의 표식을 보고 놀란다. 그녀는 이 힘으로 악마를 소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다. 대주교는 그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하지만 지금은 약한 생물만 조종할 수 있으니 쉬어야 한다고 했다. 방에 아무도 남지 않았을 때 돌라는 자신이 소환할 수 있는 악마들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랜트 남작은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그 아가씨가 정말로 성스러운 피를 가졌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방에 들어서며 그는 미래의 며느리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그녀는 괜찮은지, 그리고 이 일로 약혼이 파기될 것인지 말이다. 하지만 그는 약혼이 파기되었다는 프레이야의 말에 즉시 실망했다. 혼인 계약은 신성한 것이었지만 말이다. 이 순간 갑자기 떠났던 악마는 호화로운 식탁에서 식사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그 소녀가 어떻게 자신을 조종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한낱 인간이 감히 자신을 소환했다는 분노에 그는 모든 음식을 바닥에 내던졌다. 경비병들에게 프레이야 돌란에 대해 알아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알아오라고 명령했다. 분노에 차잔을 깨뜨리며 그는 그녀가 이 모든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베일런이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깨달은 소녀는 분노했고 남작은 떠났다. 그녀의 미래 신랑이 다음 주에 도착할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하지만 아가씨는 그런 멧돼지 같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지 않았다. 그가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기로 결심하고 생각에 잠긴 그녀는 계획을 세웠다. 그랜트는 조용한 것을 정말 좋아한다. 그래서 소녀는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무도회를 열기로 했다. 갑자기 프레이야는 흥미로운 것을 보았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표식이었다. 덕분에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방법을 생각해냈다. 피를 몇 방울 떨어뜨리기로 결심한 소녀는 하급 악마들을 소환하기로 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인이 자신에게 오도록 소환하는 말을 을조리자 악마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이해하지 못했다. 누가 그녀에게 자신을 동물처럼 다룰 권리를 주었는지. 왕좌에 앉아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그는 프레이야 돌란의 이름을 외칠 수밖에 없었다. 바닥에 오망성이 나타나며 거대한 힘이 뿜어져 나왔다. 그 안에서 어떤 명령이든 수행할 준비가 된 잘생긴 하인 5이 나타났다. 소녀는 하급 악마들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갑자기 그녀는 아까 그 흰머리 남자를 보고 그의 이름을 알아내기로 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이름이 오론토라고 대답했다. 악마에게 다가가며 그녀는 대주교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하급 악마들은 그다지 똑똑하지 않고 매우 순종적이라고.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완전히 달라 보였다. 자신이 정체를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계약을 파기할 방법을 찾을 때까지 남자는 그녀에게 인사를 했고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의심한 그녀는 그가 왜 자신을 주인님이라고 부르지 않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그가 하급 악마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절박함에 오론토는 그녀를 주인님이라고 부르며 손에 입을 맞추었지만 이를 예상치 못한 프레이야는 당황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바라보다가 즉시 그의 매력에서 벗어났다. 그녀는 소년들이 준비하는 것을 주에 깊게 지켜보며 모두에게 일을 시작하라고 보냈다. 그리고 다가오는 무도회를 준비했다. 백발의 남자를 보면서도 소녀는 마음 한구석에서 여전히 느끼고 있었다. 그가 그저 연기하고 있을 뿐이라고. 그가 순종적으로 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 도리는 일부러 미끄러지는 척 그를 쳐서 이를 방해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악마는 그저 자기 탓인 척할 뿐이었다. 그러자 소녀는 손이 미끄러진 척하며 일부러 그를 때렸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하인은 이 모든 것을 견뎌냈다. 일어난 일에 어떤 식으로든 반응하지 않은 채 그 반응을 본 아가씨는 자신의 착각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는 자기 할 일을 하러 자리를 떴다. 성문 앞에서 무도회가 열리는 저녁이 찾아왔다. 프레이야 영예는 미래의 남편이 될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그랜트의 아들이 호화로운 마차를 타고 도착했다. 마차에서 조심스럽게 내린 그는 가장 먼저 미래의 아내가 될 사람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는 아버지가 이미 2사람의 약혼에 대해 말씀하셨을 거라고 곧바로 말했다. 자신을 위해 이런 무도회를 열어준 것에 감사하며 첫 춤을 신청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소녀는 그를 사랑하지 않으며 약혼을 파기하고 싶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베일러는 그녀의 말에 무척 놀랐다. 그는 도린이 방금 한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을 알아갈 기회를 준다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그녀를 설득했다. 하지만 소녀는 자신의 본 모습을 보이면 저 남자가 약혼을 파기하고 싶어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잠시 후 프레이야가 아름다운 연푸른색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한편 그랜트 남작의 아들은 행복한 상상에 빠져 있었다. 오늘 결혼 발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소녀는 그를 실망시켜야겠다고 미소 지으며 생각한다. 모든 하객 앞으로 나선 그녀는 한바탕 쇼를 벌이기로 결심한다. 모두의 흥을 돋우기 위해 무도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녀는 머리핀을 뽑아들었다. 아름다운 푸른 꽃 모양의 머리핀이었다. 그녀는 그걸로 손을 그었고 선홍색 피가 뚝뚝 떨어지자 하객들은 경악했다. 그 행동에 겁을 먹은 것이다. 그 순간 어디선가 바로 그 5명의 하인들이 나타났다. 하객들은 악마의 등장에 크게 동요했다. 주위의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경비를 부르며 발리는 자신의 신부를 지키기 위해 그녀를 자신의 몸으로 감쌌지만 아가씨는 그가 끼어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오늘 저녁의 주인공을 말이다. 옆으로 물러서서 다시 사람들 앞에 나선 그녀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들은 오늘 무도회에 온 자신의 하인들이라고. 모두가 진정하자 하인들이 시중을 들기 시작했다. 하객들에게 음료를 따라주면서 말이다. 돌란 가문은 과연 명불허전이었기에 모두가 놀라워했다.
백작 영예는 악마를 소환할 수 있었다. 오론토가 영예에게 다가갔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와인을 건네며 소녀는 그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재빠른 몸짓으로 그의 어깨를 잡았다. 그녀는 무도회의 첫 춤을 악마와 추고 싶어 했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다. 하지만 남자는 그녀가 생각해낸 것에 흥미를 보였다. 그들은 오직 둘만을 위해 조명이 비추는 방 중앙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춤은 놀랍고 우아했으며 그는 때때로 주인님이 기뻐하시는지 물었다. 그 말에 소녀는 약간 화가 났다. 프레이야는 그가 자신에게 그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악마의 발을 밟았다. 모든 하객은 백작 영예의 행동에 극도로 놀랐다. 괴물과의 첫 춤은 그녀를 좋게 보이게 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랜트 남작의 아들이 이 춤을 가장 싫어했다. 춤이 끝났을 때 그녀는 미래의 신부로서 그와 춤을 춰야 했기 때문이다. 모두가 중앙에 있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렸다. 그들은 발린을 향해 걸어갔고 그가 말하기를 기다렸다. 그는 일어난 일에 화가 났고 오론토가 영예에게 손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갑자기 누군가 그 소녀를 풀어주라고 외치며 그들의 대화를 막았다. 화가 난 대주교였다. 아무도 그가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또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주교는 최고 악마, 즉 마왕을 위해 싸울 준비를 하고 왔다. 그는 평범한 하인인 척하고 있었다. 프레이야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주교의 말에 겁에 질렸다. 정체가 탄로난 것을 깨달은 그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인이라는 가면 뒤에 괴물은 노인을 칭찬했다. 그가 다이아몬드 눈을 가졌다고 말하며 소녀를 최대한 꽉 붙잡았다. 소녀는 더 이상 그의 곁에 있고 싶지 않아 놓아달라고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오론토는 그녀가 어느 손으로 자신을 때렸는지 상기시키며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본 남작은 주저하지 않고 그 남자에게 맹렬히 소리쳤다. 마침내 그녀를 놓아주지 않으면 발린이 그에게서 그녀를 빼앗을 것이라고. 그러자 그는 소녀의 자유를 위해 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랜트는 괴물의 도전을 받아들이고 싸우기 위해 검을 뽑았다. 재빨리 자세를 잡은 그는 신부를 구하기 위해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군주의 소나기에서 그는 바람처럼 두 사람 주위를 맴돌며 공격할 순간을 노렸다. 그리고 허를 찌를 공격의 순간을 찾아 손에 검을 쥐고 뛰어들었다. 등 뒤에서 악마를 향해 갑자기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는 일이 일어났다. 검이 훌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는 그것을 잡아낼 수 있었다. 한 손에 두 손가락만으로 그는 그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프레이야는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힘이 너무 강해 헛수고였다. 이것을 알아차린 하인은 주인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냐고 물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면서 그녀는 그를 걱정했다고 말했다. 그가 더울지도 모르니 너무 꽉 껴안지 말라는 것이었다. 신성한 땅에서 벌어진 무례함을 참지 못한 대주교는 승산 없는 싸움에 개입했다. 노인이 그토록 강력한 존재를 상대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오론토는 경멸의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았다. 이곳에 그 누구보다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자 주교는 포기하지 않고 지팡이의 힘을 빌려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 주문은 모든 하급 악마를 파괴했지만 지배자에게는 그저 어린애 장난처럼 느껴질 뿐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다. 남자의 자신만만한 모습을 본 그는 일말의 기회조차 주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뿜어내는 새로운 주문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고 갑자기 그는 깨달았다. 이 구체가 자신의 능력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을. 프레이야님은 희망을 품고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잘 해결되기를 바랐지만 오론토는 즉시 그 구체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자신을 성가시게 하는 그것을 없애기 위해 사슬을 불러냈다. 하객들은 그들의 격렬한 싸움에 공포에 질렸다. 도리는 이번에야말로 성공하리라 믿으며 다시 한번 탈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실패하고 붙잡히고 말았다.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히 붙잡혔다. 소녀가 붙잡히는 동안 주교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새로운 공격을 준비했다. 아마도 가장 강력한 주문을 시전하며 그는 주님께 사람들을 지킬 힘을 내려달라고 간청했다. 주문을 본 발리는 부인께서 다칠까봐 두려워했지만 빛의 신은 오직 어둠만을 몰아낼 뿐 그녀를 해치지 않으리라. 그때 갑자기 난데없이 거대한 돌덩이가 엄청난 기세로 괴물에게 떨어졌다. 그는 엄청난 힘에 눌려 바닥에 처박혔다. 갑자기 그의 몸이 파랗게 변하기 시작했다. 마치 안에서 무언가 일어나는 것처럼. 돌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런 일격조차 지배자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공중으로 떠오른 오론토는 자리를 뜨기로 결심했다. 소녀와 함께 이 자리를 떠나기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차린 남작은 망연자실했다. 주교가 작별을 고했고 그랜트가 그를 막으려 했지만 너무 늦었다. 그들은 악마의 성에 도착했다. 남자는 소녀를 품에 안은 채 하나를 셌다. 술을 다 세자 그는 공중에 떠있는 그녀를 그대로 떨어뜨렸다. 그녀를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보며 어리석은 것이라고 불렀다. 불쾌감을 감추려 했으며 백작 부인은 이미 상상하고 있었다. 이 무례함의 대가로 이곳을 어떻게 파괴할 것인지를. 조금만 더 있었으면 공포에 질려 죽을 뻔했다. 부인은 그에게 무슨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는지 물었다. 군주는 즉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을 떠올렸다. 손가락을 튕겨 프레에게 하녀 복장을 입히고 빗자루와 물통 같은 유용한 도구도 잊지 않았다. 그 남자는 그녀에게 바닥 청소라는 임무를 주기로 결심했다. 하인 노릇이 어떤 것인지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자신을 주인님이라 부르라고 명령하며 돌라는 평범한 하인들이 하는 일은 해본 적이 없었기에 서툴게 바닥을 닦았다. 평범한 하인들이나 하는 그런 일을 말이다. 그때 갑자기 남자가 실수로 물통을 건드렸다. 그것으로 프레이야의 행동을 따라 한 것이다. 소녀는 감정을 억누르며 길을 막아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백작영애는 그가 자신이 했던 짓을 그대로 대갚아주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만약 예전처럼 일이 진행된다면 다음은 매질일 것이다. 그녀의 연약한 피부는 그런 벌을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그때 그녀를 망상에서 깨운 건 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그 악마는 위협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뭘 하고 있냐는 그의 물음에 그녀는 두려움에 질려 청소를 하러 더 멀리 도망쳤다. 주변의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치우며 최대한 멀리 도망가려 했다. 그녀는 그토록 집요한 남자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곧장 발코니로 달려갔다. 그녀의 방으로 주어진 하녀의 방 안. 그녀는 무언가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프레이야는 그 지배자가 생각했던 것만큼 끔찍한 자는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새 드레스를 만지작거리던 그녀는 그가 여자는 때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같은 악마가 을에 그렇듯 그는 교활했다. 갑자기 소녀는 누군가에게 맞거나 잠든 것처럼 의식을 잃었다. 난데없이 정체 모를 검은 실루엣이 나타났다. 무언가를 꾸미는 듯한 눈으로 영애를 쳐다보았다. 그는 조심스러운 움직임으로 그녀가 덮고 있던 담요를 걷어냈다. 칼을 꺼내든 그는 일격을 가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숨통을 끊으려던 찰나 백작 영애가 잠에서 깨어나 갑자기 단검을 붙잡았다. 눈을 뜬 그녀는 자신을 겨누고 있는 단검의 주인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다. 바로 아론토였다. 그는 손에 칼을 든 채 그녀를 깨울 생각은 없었다고 초조하게 변명했다. 참다 못한 소녀는 자신을 죽이고 싶었다면 하고 그에게 소리치기 시작했다. 밤에 몰래 숨어들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덤비라고.
남자가 갑자기 단검을 쥔 손을 뒤로 빼는 바람의 실수로 그녀를 베고 말았다. 그녀의 투정을 들어줄 생각이 없었던 그는 닥치라고 명령했다. 소녀의 몸 위로 덮쳐오는 그에게 프레이야는 벌어지는 상황에 아연실색했다. 비명을 지르며 분노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손을 꽉 잡았다. 영애는 가슴에 칼이 겨눠진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재빨리 상황을 파악한 그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의 급소를 걷어찼다. 남자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공격이었다. 하지만 효과는 굉장했다. 주인은 그런 행동에 충격을 받고 분노했다. 그 틈을 타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백작 영애는 단검을 낚아채 공격하려 했다. 소녀는 그대로 실행에 옮겼지만 남자는 그 공격을 맨손으로 막아냈다. 날카로움에 손을 베이고 정신을 차린 악마는 소녀에게 무기를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고 경고한다. 그의 손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본 그녀는 그가 단검을 그렇게 쥐고 있는 것이 아플까 봐 걱정하기 시작했다. 아무 대답이 없자 아가씨는 칼을 놓기로 했다. 그 남자가 만족하도록 말이다. 피 묻은 단검은 즉시 바닥으로 떨어졌다. 갑자기 상처 입은 소녀의 팔이 치유되기 시작했다. 그녀를 치유하는 마법진이 나타났다. 이 광경을 본 그는 마침내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이윽고 그들 사이에 바로 그 이상한 책이 나타났다. 돌란 가문에 봉쇄된 영지에 있던 바로 그 책이었다. 둘 중 누구도 책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남자는 소녀보다 더 단호했다. 결국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은 자신의 소유라고 말하며 두 사람은 공중에 떠있는 정체불명의 책에 동시에 손을 댔다.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책과 함께 사라져버렸다. 그들이 정신을 차린 곳은 오직 공업뿐인 이상한 차원이었다. 그들은 물처럼 보이는 장벽에 가로막혀 있었다. 프레이야는 단지 책에 손을 댔을 뿐인데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점차 주위로 혈맹의식이 진행 중임을 알리는 문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주인과 하인 사이에 깨뜨릴 수 없는 계약을 맺는 것이었다. 나타난 두루마리가 그 모든 것을 증명했다. 거기에는 돌란이 악마의 하인이 되었다고 쓰여 있었다. 이것을 본 소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이제 만족하냐고. 돌란 가문의 후계자가 그의 노예가 되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남자는 의식이 완료되었음에도 그런 결과를 전혀 원하지 않았다. 공간이 사라지기 시작했으니 그들은 최대한 빨리 이곳을 떠나야 했다. 하지만 아가씨는 이곳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을 오가맨 계약을 파기하고 싶어 했다. 어린 아가씨를 진정시킬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남자는 마법을 사용해 이곳을 떠나기 위해 그녀를 어깨에 둘러맸다. 그는 손을 뻗어 성으로 돌아갈 포탈을 열었다. 그녀는 포탈을 통과할 수 있었다. 돌아오자마자 아론토는 더는 안고 있기 싫다는 듯 소녀를 침대 위로 내던졌다. 상황 파악이 되자 그녀는 격분하여 소리치기 시작했다. 이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말이다. 그는 소녀를 설득할 생각도 없이 두루마리를 그녀의 침대로 던져버렸다. 원하는 대로 해보라면서도 먼저 읽어보는 게 좋을 거라 조언했다. 피해 계약을 파기하려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될 테니 말이다. 만약 계약이 파기될 경우에 대한 내용을 읽은 뒤 프레이야의 영혼이 소멸될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즉시 절망에 빠졌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의 슬픔은 오래가지 않았고 두루마리를 마저 다 읽은 뒤에는 그녀는 분노하며 남자에게 계약서를 내던졌다. 자신이 노예이자 걸어다니는 피주머니나 다름없다는 부당함에 대해 소리치기 시작했다. 이 계약은 그저 평범한 노예 계약일 뿐이라며 울부짖었다.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음을 깨달은 마왕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 끝까지 프레이야를 지켜주겠다고.
하지만 소녀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가 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성스러운 핏뿐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악마란 본래 사악하고 이기적인 존재라 결코 변할 수 없다는 말을 떠올리며 그가 다른 이들과는 다를 거라 믿었던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생각했다. 마왕은 그 말에 분노했지만 간신히 참아냈다. 그녀가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오를란도는 아가씨를 진정시키며 우선 끝까지 들어달라고 타일렀다. 섣불리 단정 짓지 말라고 말이다. 듣고 싶지 않았던 소녀는 그의 뺨을 후려쳤고 붉은 손자국이 남았다. 돌라는 침대에 조용히 앉아있다가 자신이 저지른 일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기다리고 있었다. 자신이 너무 심했고 그의 뺨을 때려선 안 됐다는 걸 깨달았다. 심지어 때린 제 손이 다 아플 지경이었다. 이 상황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악마는 제 뺨을 감쌌다. 맞은 뺨이 얼얼하게 울렸다. 말을 잇지 못하는 프레이야는 남자가 하려던 말을 마저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던 그는 소녀의 무례함을 그냥 넘어가지 않기로 했다. 이 건방진 하녀를 제대로 벌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는 그녀를 어깨에 들쳐매고 벌의 방으로 향했다. 남자에게 들쳐매인 돌라는 어떻게든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며 그를 때렸다. 어떻게든 벗어나기 위해서였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는 하녀의 발길질을 멈추게 하려 그녀의 엉덩이를 내리쳤다. 하지만 이 행동은 지켜보던 여인의 심기를 건드렸다. 녹색 망토를 두른 낯선 이는 그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여인은 그녀가 프레이야임을 알아보았다. 마왕은 프레이야를 악마성의 지하 감옥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어둡고 축축했다. 소녀의 두 손을 묶은 그는 막 시작할 참이었다. 채찍을 들고 그녀의 오만함과 무례함을 벌하기 위해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피하고 싶은지 물었다. 괴물에게 굴복할 생각 따위 없는 소녀는 그저 분노에 차 쏘아볼 뿐이었다. 당장 자신을 풀어달라는 듯한 태도였다. 위협하기로 마음먹은 남자는 바닥을 한번 내리쳤다. 자신의 의도가 장난이 아님을 보여주려는 듯이. 하지만 다음번엔 말을 듣지 않는 이 작은 하녀에게 직접 채찍을 휘두를 참이었다. 돌라는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다. 제발 아프지 않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지만 채찍은 그녀의 드레스 자락을 찢어버렸다. 가슴 일부가 드러나고 말았다. 분노와 뒤섞인 수치심의 그녀는 그를 변태라 부르며 비명을 질렀다. 상황을 보던 오를란도는 다시 한번 순순히 따를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는 소녀가 그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드레스 상의를 완전히 찢어버릴 다음 일격을 준비했다. 그녀의 가슴이 완전히 드러나고 말았다. 수치심과 당혹감, 분노에 휩싸인 백자경에는 의식을 잃었다. 남자는 그녀를 고집센 꼬마라 부르며 이 상황이 아주 귀엽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완전히 정신을 잃고 이 일 이후 다음 날이 밝았다. 프레이야는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일에서 막 깨어났다. 정신을 잃기 전 그녀는 마왕의 침대에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다른 옷으로 갈아입혀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오론토가 자신의 옷을 갈아입혔을 거라 가장 먼저 생각했다. 그동안 남자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 창가에 서서 소녀가 깨어나길 기다렸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변태라는 비명뿐이었다. 불쾌해진 그는 그녀의 이마를 때렸다. 이마에는 크고 빨간 혹이 생겼다. 영애는 그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지만 마왕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변태라고 부르지만 않았어도 이마를 맞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음식을 먹이려 했다. 그랬다면 이마를 맞지도 않았을 거라고. 가까이 다가와 그녀의 잠옷끈 한쪽을 끌어내리며 그는 그녀가 자신이 옷을 갈아입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재미있어 했다.
하지만 그는 곧 마왕은 절대 시녀의 옷을 갈아입히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녀의 이마를 다시 때렸다. 결코 자신의 하녀의 옷을 갈아입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를 조금 놀려주기로 한 그는 자신이 아니어서 실망했냐고 물었다. 그녀의 턱을 잡고는 말이다. 그는 약을 주고 위로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런 말을 견딜 수 없었던 소녀는 약이 담긴 접시를 빼앗아 들었다. 최대한 멀리 떨어지면서 가능한 한 빨리 약을 전부 마시려 애썼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신 백작영애는 접시가 텅 비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더 이상 방해받지 않기를 바라면서 마왕은 그녀의 바람을 가로막듯 말했다. 의사가 처방했으니 내일도 반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주일 내내 약을 먹어야 했다. 이제 남자가 떠날 시간이었다. 의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사흘간 그곳에 머물 것이며 마지막으로 탈출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경고했다. 경비병들이 그녀를 지킬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은 소녀는 그가 떠나기만을 기다렸다. 그가 떠나자마자 소녀는 탈출하기 위해 침대에서 빠져나오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발가락이 바닥에 닿자마자 곧바로 어디 가시는 길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당황한 영애는 그저 산책을 좀 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낯선 하녀를 본 그녀는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은 폭스였고 주인님의 명으로 소녀를 감시하게 되었다. 하녀는 그녀가 방금 큰 스트레스를 겪었으니 침대로 돌아가시라고 말했다. 영애를 침대에 눕히며 그녀는 도시가 뒤숭숭하다고 경고했다. 그러니 집에 머무는 것이 더 낫다고. 이렇게 철저한 감시 아래에서는 탈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다음날 하녀를 처리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하인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소녀에게는 계획이 있었다. 모든 연극 준비는 끝났고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마침내 하녀가 약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백작영애는 극심한 고통을 겪는 척하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침대 위에서 뒹굴면서 그녀는 토마토 주스를 이용해 고통으로 피를 토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연기했다. 눈물을 글썽이며 곧 세상을 떠날 것처럼 그녀는 하녀에게 도움을 청했다. 의식을 잃은 듯 힘없이 쓰러졌다. 하녀는 이 모습에 크게 겁을 먹었다. 주인님이 소녀를 감시하라고 명령했기에 그녀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임무에 실패했고 영애의 상태가 이토록 나빠지는 순간을 놓치고 만 것이다. 그녀는 달려가 영애를 일으켜 맥박을 확인하기로 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맥박은 정상이었다. 소녀가 괜찮다는 뜻이었다.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행동했다. 프레이야는 손날치기 한 방으로 하녀를 기절시켰다. 옷을 갈아입자 계획은 실행되었다. 돌라는 조심스럽게 소녀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소녀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부디 자신에게 원한을 품지 않기를 바랐다. 그저 집에 가고 싶었을 뿐이기에 성에서 거리까지 이어지는 땅굴을 파두었다. 하루가 꼬박 지났고 밖은 이미 밤이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끝에 인간 세계로 가는 포탈을 찾아낼 수 있었다. 갑자기 숲 깊은 곳에서 정체불명의 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그녀가 포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곳에는 인간을 잡기 위해 이 지역을 감시하던 3마리의 마족이 있었다. 그들은 인간을 갈기갈기 찢어 잔치를 벌일 생각이었다. 불청객들을 겁주려던 소녀는 자신이 바로 마왕 오론토님의 손님이라고 위협했다. 만약 자신에게 손이라도 댔다간 그가 크게 분노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마족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오론토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그들이 누구에 대해 말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들은 우스운 농담이라 생각하며 소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저런 겁쟁이가 감히 우리를 이길 수 있겠냐며 비웃었다. 마법서를 소환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프레이야는 무기를 꺼내든 그들을 보고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마족들은 공격할 준비를 마쳤다. 영애는 정작 필요할 때 주인님은 어디에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죽음을 기다리며 구원을 바라던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최대한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면서 문득 눈을 뜨자 누군가가 마족들을 공격하는 모습이 보였다. 주인님이 구하러 온 것을 보고 그녀는 매우 기뻐했다. 괴물 2마리를 지옥불에 불태워버리고 하지만 마지막 한 마리가 남아 온 힘을 다해 뒷걸음질 쳤다. 자신을 기다리는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갑자기 그가 자비를 구걸하던 자리에서 사라졌다. 주인님은 위를 올려다보며 대체 무슨 빌어먹을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누군가 자신을 구해줬다는 것을 깨달았다. 빨간 망토에 가면을 쓴 정체불명의 인물이었다.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악마의 멱살을 잡고 있는 그 괴물은 도린을 위협적으로 똑바로 쳐다보았다. 가문 비나무를 쳐다보자 소녀는 그것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겁에 질렸다. 프레야는 그 눈빛이 섬뜩할 정도로 익숙했지만 어디서 본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부인이 일으킨 소동이 끝난 후 남자는 그녀를 데려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를 조금 꾸며준 뒤 회의실로 백작 부인은 그의 무릎 위에 앉았다. 떨어지지 않으려 그의 어깨를 살며시 끌어안았다. 그녀는 자신들이 세운 계획이 성공할지 알 수 없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듯 그는 지적했다. 몇몇 사람들이 이미 이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브라이언 왕자는 예의를 잊은 듯했다. 그리고 반대하려는 듯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무슨 예의가 있겠는가. 이 방에 있을 자격도 없는 비천한 자가 이사회에 앉아 있는데 도리는 자기도 여기 있고 싶지 않다고 장난스레 말했다. 하지만 아론토가 자신 없이는 단 1분도 못 견딘다고. 왕자는 그 말에 분노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 했다. 브라이언이 무언가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에 잠겨 그는 군주가 소녀를 버렸다고 생각했다. 지옥의 불길을 느끼며 악마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완전히 불길에 휩싸였다. 너무나 고통스러워 도움을 청했다. 악마는 하품을 하며 그가 자신을 오해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더 이상 기회는 없을 테니까. 모두가 진정하고 더는 불평하는 이가 없자 방 안에 있는 그 인물에 대해 아론토는 그녀를 모두에게 정중하게 소개하기로 했다. 악마들이 선택한 여왕, 프레야 양. 그리고 이는 그녀가 자신의 평생의 동반자라는 의미였다. 도리는 그런 쇼를 벌이기로 합의한 적이 없었기에 이런 연설은 예상치 못했다. 하지만 규정에 따라 동의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 손을 들어 반대 의사를 표해야 했다. 목숨이 두려워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감히 손을 들지 못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원치 않는 브라이언 왕자 꼴이 날 테니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 순간부터 소녀는 군주와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되었다. 즉, 이제 인간과 악마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길고 지루한 회의가 끝나고 그들은 마침내 성으로 돌아왔다. 도착하자마자 모든 하인들은 군주의 벌을 피하려 무릎을 꿇었다. 남자는 부인에게 앉으라고 명령했다. 곧 있을 그가 생각하기에 하인들이 소녀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심각한 대화를 위해서였다. 끔찍한 처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가 공포에 떨었다. 채찍질, 화형 또는 사지절단 중 어떻게 죽을지 선택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 형벌은 매우 가혹하고 끔찍했다. 그것을 견디지 못한 프레이야는 하인들을 속인 것이 자신이었기에 그들을 위해 나서기로 결심했다. 즉, 이 모든 일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뜻이었지만 영주님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하인들이 그녀를 감당하지 못했으니 전적으로 그들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은혜를 베푼 것이라고 했다. 그 여우는 아가씨가 계속 자신을 감싸주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리고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후 채찍으로 벌을 받겠다고 선택했다. 그 말을 들은 남자는 지체 없이 형벌을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하녀는 붙잡혀 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고 그가 채찍을 휘두르자 막 태형이 시작되려던 참이었다. 그 일격은 매우 강력했을 것이다. 하지만 왕비는 그 벌을 멈추기 위해 스스로 그 일격을 받아냈다. 하녀가 부당하게 받아야 할 벌이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오론토는 즉시 멈추라고 소리쳤다. 웬만한 사람은 견디지 못할 아주 강력한 일격이었다. 아가씨는 자신이 이를 꾸몄다는 사실에 너무나 부끄러워 다른 행동을 할 수 없었다. 영주님은 일어난 일에 분노하여 아가씨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리고 그녀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며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언제부터 남의 일에 간섭하기 시작했냐고. 하지만 아가씨는 모든 것이 자기 탓이라고 되풀이할 뿐이었다. 어떻게든 그녀를 진정시키려 그는 하녀의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프레이야는 단호하게 동의하지 않았다. 마침내 남자에게 자신은 그저 걱정이 되어서 그랬을 뿐이라고 전하려 했었다. 도와주고 싶었지만 오히려 그녀를 속이고 함정에 빠뜨렸다고. 악마는 놀랐다. 이 모든 상황에 그녀가 울음을 터뜨렸다는 사실에 감정이 북받친 왕비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신의 잘못이라고 전하려 했다. 오론토는 여자의 눈물을 견디지 못했다. 그리고 능숙한 손길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말했다. 듣고 싶었던 말을 듣자 프레이야는 방금 흘린 눈물도 잊은 채 곧장 하녀에게 달려가 그녀를 껴안았다. 다음 날 아침 프레이야의 새로운 호화로운 침실은 비명으로 시작되었고 한 남자가 즉시 그들에게 달려왔다. 무슨 일인지 파악하려는 남자 앞에서 아가씨는 격분해 있었다. 악기는 하녀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알고 보니 그녀는 다른 곳으로 옮겨졌던 것이다. 하녀가 아픈 척하고 도망쳤었기에 이것은 오직 그녀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 그 후에 그녀는 거의 죽을 뻔했으니 그것이 최선의 결정이었다. 하녀가 없어 심심해하자 영주님은 그녀에게 자기 개발을 해보라고 제안했다. 책이나 신문을 읽으라고. 공부하기 싫었던 백작영애는 그런 제안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를 설득할 방법을 아는 오론토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하들이 기본적인 규칙도 모르는 그녀를 비웃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가 망설이는 것을 본 악마는 덧붙였다. 자신의 서재는 언제나 열려 있다고. 기다리기 싫었던 그녀는 그곳으로 데려다 달라고 요청했고 잠시 후 그들은 마침내 서재에 도착했다. 프레이야는 영주님이 자신을 졸졸 따라다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마대. 공부할 공간을 달라고 했지만 사실 그녀가 정말로 알고 싶었던 것은 그곳에 숨어 있을지 모를 그의 어두운 비밀이 있는지였다. 마침내 그가 떠나자 소녀는 그토록 고대하던 서재의 문을 열었다. 호화로운 책장과 벽난로를 본 그녀는 이것이 개인 서재라는 사실에 놀랐다. 문을 닫은 그녀는 호기심을 안고 비밀을 찾아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다. 책장을 샅샅이 뒤지고 두드려봐도 아가씨는 비밀의 방과 캐비닛 밑까지 들춰봤지만 지하 통로를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비밀 쪽지조차 찾을 수 없었다. 왕비는 지쳐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집으로 돌아갈 단서는커녕 값나가는 물건 하나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책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그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것들은 악마들의 비밀이라고. 분명 온갖 외설적인 내용이 담겨 있을 거라 생각한 소녀는 잠들기 전에 읽어볼 생각으로 책을 챙겼다. 서재를 나서는 순간 그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디선가 요란한 발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그녀 앞을 막아선 하인들은 오론토님께서 그곳의 물건은 무엇이든
밖으로 가져가는 것을 엄격히 금하셨다고 말했다. 책을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녀는 속이 상했다. 비록 아가씨는 언제든 서재에서 책을 읽을 수 있었지만 그녀는 고문을 당한다 해도 다시는 그곳에 돌아갈 생각이 없었다. 화창한 어느 날 영주님은 막 집무실로 돌아왔다. 무언가에 어리둥절한 듯 백작 부인은 책을 열중해서 읽고 있었다. 바로 어제 그녀가 발견했던 책이었다. 그가 책을 빼앗자 그녀는 당황했다. 책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가 온 것조차 몰랐기 때문이다. 천몇 페이지를 읽어보니 제이슨이라는 고대 악마에 대한 내용이 쓰여 있었다. 그는 그 어떤 법칙에도 구속되지 않았으며 사랑하는 헤라의 손에 죽음을 맞이했다. 채다 읽기도 전에 그녀가 책을 낚아챘다. 역사 공부 중이니 방해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녀는 자신이 읽던 책이 전부 허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헤라가 사실은 여자라는 점을 지적하며 말이다. 남자는 그녀가 마족의 체계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아는 척하는 것을 들은 악마는 그녀의 지식을 직접 시험해 보기로 했다. 햇불만이 희미하게 밝히는 으스스한 복도를 걸으며 프레이야는 그들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었다. 발밑을 보지 않던 그녀는 작은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다행히도 앞에서 걷던 남자가 있었기에 그녀는 그의 등 위로 쓰러졌다. 이마를 부딪힌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고는 그녀를 칠칠치 못한 여자라고 불렀다.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오론토는 그녀를 잘 지켜보기 위해 손을 잡았고 백작 부인은 그의 행동에 무척 놀랐다. 어색한 분위기를 무마하려는 듯 그는 오직 그녀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도리는 당황해서 얼굴을 붉혔지만 이내 안정감을 느꼈다. 이 생각은 금방 머릿속에서 사라졌다. 그저 상상일 뿐 그런 일은 없었다고 생각하며 마침내 목적지인 방에 도착했다. 왕이 누군가를 데려오라고 명했고 그들은 3명의 죄수였다. 그들은 함께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그들을 어찌해야 할지, 왜 여기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오론토는 소녀에게 전수받은 지식을 사용하라고 명령했다. 알고 보니 그 마족들은 스스로 항복했던 것이다. 명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항복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프레이야는 그들이 마족의 비밀을 누설했는지 알아보려 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고 마족들은 감히 그럴 생각조차 못했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 한 가닥을 골라 열정적으로 손가락에 감고 있었다. 소녀는 그들이 비밀을 누설하지 않았으니 자신 있게 말했다. 그리고 피해를 주지도 않았으니 이는 반역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죄수들은 그녀가 이 말을 하는 것을 놀라워하며 지켜봤다. 심지어 고문을 당하면서도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으니 말이다. 아가씨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알아보려는 듯 그녀는 그가 그들을 풀어주길 원했다. 소녀가 아직 규칙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군주는 제33조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 조항에 따르면 마족은 왕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무조건적으로 지루한 강의를 참지 못한 백작영애는 그만하라고 요청했다. 결국 그의 논리대로라면 자신 또한 죄수나 마찬가지였다. 당황한 그는 그녀가 마족의 여왕이라고 설명했다. 듣지도 않고 소녀는 자신에게도 똑같은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계속해서 말했다. 그건 그저 칭호일 뿐이라고. 그의 경우엔 어둠의 군주였고 권위 있는 인물이지만 신사로서 자신의 레이디를 존중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녀의 어떤 결정에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그 말의 진위를 확인하기로 하고 소녀는 이 죄수들을 풀어주라고 명령했다. 오론토는 동의했고 경비들이 마족들을 데리고 나갔다. 자신의 말이 정말 통했다는 사실에 놀란 여왕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쉽게 동의할 수 있었는지, 어쩌면 그가 남몰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남자는 그녀가 자신의 훌륭한 시녀임을 상기시켰다. 창피함에 소녀는 서둘러 자리를 뜨며 하인은 자신이 아니라 그라고 속으로 꾸짖었다. 밤이 깊어지고 아가씨는 이미 새 방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달빛이 비치는 크고 편안한 침대에서 잠을 잤다. 소녀는 꿈속에서 아버지를 보았다. 그 꿈은 아주 선명했다. 그녀가 몹시 그리워하던 한 남자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가 우는 것을 보고 그는 외면할 수 없었다. 가까이 다가간 그는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기로 했다마되 누군가 자신을 만지는 것을 느낀 백작영애는 즉시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았다. 자신의 잠을 방해하자 침대에서 일어난 그녀는 그를 보고 화가 났다. 이미 한 번 혼났던 아론토였다. 한밤중에 방에 몰래 들어온 것에 대해 하지만 그는 순진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돌릴 뿐이었다. 마치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듯이. 프레이야는 대화를 피하지 않았다. 그를 마주하며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려 했다. 남자는 이곳이 자신의 성이라는 것을 하녀에게 상기시키기로 했다. 즉, 자신의 방이기도 하다는 의미였다. 결국 그의 말이 맞다는 것을 깨달은 영애는 이곳이 그의 영역이라는 데 동의했다. 그리고 자신은 그저 이곳으로 끌려온 포로일 뿐이라고. 그런 말을 예상치 못한 군주는 충격을 받았다. 자신의 말이 그녀에게 상처를 준 것 같다고 생각했다. 죄를 지은 하녀를 보호하려다 그녀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떠올리며 채찍질을 당하지 않게 하려다가 그는 자신의 말에 점점 더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녀에게 더 부드럽게 대해야겠다고 스스로 결심했다. 이때 여왕은 아론토가 얼마나 끔찍한지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의 생각은 무도회에 대한 질문으로 중단되었다. 그녀가 무도회를 좋아하는지 답을 알면서도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무도회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달라고 요청하며 그녀의 도착을 기념하는 도리는 자신을 위한 무도회에 갑작스럽게 초대받은 것에 놀랐다. 자신의 눈을 믿지 못한 채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다. 소녀는 그가 신사가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저 꿈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면 그 악마는 즉시 평소처럼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꿈의 세계로 빠져들 틈도 없이 남자는 그녀를 팔에 안아 들었다. 그녀를 어딘가로 데려갈 생각으로 무도회장을 보여주겠다고 제안했다. 홀에서는 하인들이 이미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으며 모든 것이 반짝이는 것으로 보아 틀림없이 가장 호화로운 장소일 것이다. 마계 전체에서도 틀림없이 훨씬 더 웅장할 것이다. 백작 영예가 자신의 세계에서 열었던 것보다도 그 순간 하인 중 한 명이 그들을 향해 달려왔다. 유리잔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소녀는 어떻게든 충돌을 피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고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군주는 일어난 일에 격분하여 그들에게 부딪힌 하인에게 소리쳤다. 발밑을 조심하라고. 그들이 준 물건이 무엇인지 궁금했던 영애는 잠을 자기 위해 방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영애를 팔에 안고 남자는 그녀를 다시 데려다 주기로 했다. 그는 그녀를 옮겨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잘 자라고 인사하며 그는 그녀가 다가올 무도회를 즐기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말을 마친 군주는 그녀가 잘 수 있도록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그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남자가 떠난 후 소녀는 쪽지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건 그랜트에게서 온 것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수많은 하객이 참석한 무도회가 열렸다. 여왕과 황제는 예복을 입고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이었다. 초대받은 손님 중 한 명이 옆에서 그들을 지켜보며 소녀에게서 시골 쥐를 보았다.
평생 아무것도 본 적 없는 악마는 그녀를 제대로 한번 가지고 놀고 싶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가씨는 만나기로 약속했던 바로 그 하인을 찾고 있었다. 바로 이 홀 안에서였지만 그를 찾지 못하다가 잠시 후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했다. 하객들을 피해 달아나는 그를 따라잡고 싶었던 백작영애는 핑계를 대고 달려나갔다. 화장실에 급히 가야 한다는. 하지만 악마는 그녀의 머리를 붙잡고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 후 오를론토에게 그의 친구인 KT 백작이 다가왔고 여왕은 서두르고 있었다. 이것이 그녀의 유일한 기회이며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인은 번개처럼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갔지만 프레이야도 뒤처지지 않았다. 그가 어디로 달려가는지 알아내려고 애쓰면서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멈춰서자 그녀는 그를 따라잡을 수 있었다. 그랜트라고 생각한 그녀는 자신을 괴롭힌 것에 대해 그를 꾸짖기 시작했다. 도망치려던 하인은 어느 그랜트를 말하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마침내 소녀에게 얼굴을 드러낸 그는 그녀가 말하던 사람과 닮지 않았다. 사람을 착각했다는 것을 깨달은 아가씨는 최대한 빨리 떠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악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프레이야 아가씨를 다른 누구와도 헷갈리지 않았으니까. 얼굴에서 가짜 피부를 벗겨내자 그는 숲속에 바로 그 습격자임이 드러났다. 돌라는 이 상황 전개에 충격을 받았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살아남았을 줄이야. 괴물은 점차 모든 탈출로를 막아섰다. 그는 실망했냐고 조롱하듯 물었다. 아가씨만 아니었다면 자신의 형제들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지만 프레이야는 그들이 약골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소녀의 말에 격분한 그는 그녀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보고 싶어 했다. 돌라는 오를론토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어차피 아무도 듣거나 오지 않을 테니까. 그들이 있는 곳은 오래전부터 마법의 결계 아래에 있었다. 갑자기 결계가 갈라지기 시작하며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용없는 짓이 아니라고 반박하려는 듯이. 결계를 부수고 나타난 것은 돌란을 구하기 위해 손에 검을 쥔 그랜트였다. 악마에게 그는 그저 영웅놀이를 하고 싶은 또 다른 약골로 보일 뿐이었다. 브라이언은 하찮은 악마 따위가 자신을 약골이라고 부르는 것에 격분했다. 이를 참을 수 없었던 그는 검을 악마에게 겨누었다. 싸움을 재촉하자 분노에 휩싸인 괴물이 그들을 공격했다. 검격을 견뎌낸 후 그는 마계에서는 다른 이들의 마법이 억제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의 힘이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랜트는 그럼에도 공격자의 일격을 막아낼 수 있었다. 마족을 최대한 멀리 던져버리며.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제 그의 계획에는 이 둘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었으니까. 그랜트는 여왕이 겁에 질린 것을 보고 기사에 맹세를 했다. 그 일격을 막고 그녀를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그는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검을 던져버렸다. 검은 두 동강이 나버렸다. 더는 전투에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 광경을 본 마족은 절대 그에게 지지 않을 거라며 더욱 자신만만해졌다. 그랜트에게는 비장의 수, 바로 그가 다루는 마법이 있었다. 무기를 잃은 그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프레이야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남자는 적을 짓밟을 정의의 저울을 소환했다. 마족은 두려움 속에서도 저 소년의 마력으로는 저런 아티팩트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일 거라 믿었다. 그것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기 전에 먼저 부숴버리기로 결심하고 공격했다. 저울을 버텨내는 힘겨움에 그의 입에서는 피가 터져나왔다. 그가 힘겹게 버티는 모습을 본 프레이야는 그만하라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는 멈추길 거부했다. 그녀를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이미 약속했으니까. 프레이야는 자신이 그런 희생을 할 가치가 없다며 그랜트를 설득하려 했다. 그 사이
괴물은 그가 마력이 아닌 생명력을 태우고 있다는 걸 간파했다. 용감한 녀석이라 칭하면서도 용감하긴 하지만 매 순간 녀석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족에게 단 한 톨의 기회도 주지 않을 것이다. 하인에게 이 모든 상황은 어처구니 없을 뿐이었다. 어차피 다 같이 죽을 텐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군주가 그의 바로 등 뒤에 나타나 단일격의 무기를 파괴했다. 그랜트는 더 이상 공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놈을 쓰러뜨리기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했다. 마족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한 지금이 바로 공격할 절호의 기회였다. 그리고 그랜트는 지체 없이 최후의 일격을 날려 괴물을 무시무시한 화염 속에 태워버렸다. 싸움이 끝난 자리에는 그 기억처럼 연기만이 남아있었다. 남자는 소녀의 손을 잡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다. 그가 너무나 쇠약해져 있었기에 아가씨는 더 이상 그를 뿌리칠 수 없었다. 제안을 받아들이고 조금 더 나아가자 포탈 하나가 나타났다. 그 위에 서기만 하면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문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오랫동안 머물렀던 이곳을 한번 돌아보기로 했다. 복도 끝, 군주 아론토가 서서 그녀에게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건네고 있었다. 그는 반란을 진압하고 나면 반드시 그녀에게 돌아와 다시 만나리라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하지만 그녀는 어쨌든 포탈로 들어가야만 했다. 돌아가는 길에 프레이야는 묻기로 마음먹었다. 복도에서 군주를 보았냐고. 대답이 없자 그녀는 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랜트는 그 강력한 주문의 여파로 소녀의 어깨에 기댄 채 의식을 잃고 말았다. 남자의 영지로 옮겨지고 나서 그녀는 즉시 하인들을 불러 서둘러 도우라고 했다. 주위에 모여든 하인들은 남자를 일으켜 세우려 하며 함께 가자고 말했다. 그를 침실로 옮긴 후 부인은 그가 휴식이 필요하다는 주의를 들었다. 그의 팔에 심각한 부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때 아들 프랭크를 걱정하는 아버지가 들이닥쳤다. 동정심에 호소하려는 속셈이 분명했다. 자신의 아들 그랜트가 이 유물을 특별히 부탁했다고 말했다. 오직 구원을 위해서라고. 그의 상태를 걱정한 부인은 그가 회복될 때까지 돌봐주겠다고 약속했다. 모든 것을 며느리에게 맡기고 아버지는 자신의 중요한 보리를 보러 신이 나서 떠나버렸다. 그녀는 떠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그의 비열함에 놀랐다. 수건으로 그의 얼굴에 맺힌 땀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갑자기 남자가 위험하다 소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이 괜찮고 이미 집에 와 있으니 안심하라는 말로 그를 진정시키려 했다. 그는 그녀가 다쳤을까 봐 걱정했다. 하지만 그에게 죄책감을 느낀 부인은 괜찮다며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오히려 그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브라이언이 그녀의 손을 잡으려던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왼손에 극심한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이 행동을 본 백작 부인은 그를 위해 약을 가져오기로 결심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그녀는 약이 있는 방을 찾았다.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안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와 그 신사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떠드는 소리였다. 그랜트가 유물을 얻기 위해 그녀를 대신해 도서관 앞에서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녀를 위해서, 그 유물을 얻기 위해서 말이다. 곧 이 집에 새로운 안주인이 나타날 것이라는 말도 들렸다. 험담을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아가씨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2명의 하녀가 그 상황에 대해 한창 떠들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다 들킨 하녀들은 창피함에 어쩔 줄 몰라 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한 척하며 그들 중 한 명이 막 준비한 약을 건넸다. 하지만 한 번만 더 그들의 입에서 험담을 듣게 된다면 당장 쫓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신사에게 약을 먹이기 시작했다. 그에게 약을 먹이려 할 때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긴장감에 손을 떨었다. 자신이 정말로 숟가락으로 약을 먹여줘야 한다는 사실에 그녀는 긴장하며 숟가락을 밀어 넣었다. 그녀는 분명 힘 조절에 실패했다. 그 때문에 그랜트가 캑캑거리자 누군가 방으로 들어와 그를 죽일 셈이냐고 물었다. 그런 별난 방법으로 말이냐고. 병문 안으론 대주교였다. 남자에게 다가간 그는 자신의 신성 마법으로 그를 치유하기 시작했다. 최하급 악마밖에 소환하지 못하는 그녀로서는 그런 힘이 부러울 따름이었다. 이 어린 나이에 그런 재능을 가진 것도 대단한 성과지만 대체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악마라도 만나 그와 계약을 해야 하는 걸까? 그녀가 왕의 영향력에 빠지지 않기는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자신이 어리석은 말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소녀는 화제를 돌리려 했다. 그녀의 경우 성혈은 계약이 체결된 후에야 각성할 수 있다. 그는 소녀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손을 살펴보기로 했다. 그녀가 마계에 있는 동안 영예의 손에서 계약의 증표와 유사한 문양이 발견되었다. 공교롭게도 바로 그 순간 그랜트 남작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녀가 손을 숨기기도 전에 그는 이미 그 증표를 알아차렸다. 그는 그것이 마도서에 있던 것과 똑같은 문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는 단 한 가지, 그녀가 성혈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변명을 하려 했지만 더 나은 핑계가 떠오르지 않자 영예는 찰과상을 가리기 위해 그렸다고 말했고 대주교가 그 말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그랜트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의 정신은 마귀에 지배당하지는 않았다. 남작은 아들을 치료해준 주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자신이 너무 충동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백작 영예를 경계하고 있었다. 아까 본 광경 이후 일단 상황을 수습하고 나서 그는 약을 계속 복용시켜야 한다고 다시 한번 일러두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자신을 부르라고 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방을 나서기로 했다. 남작은 남은 중요한 일들을 떠올리며 모든 것을 돌란에게 맡겼지만 그녀는 그가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자신도 참지 못하고 그를 때릴 것이라며 화를 내며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소녀는 그저 남자가 빨리 낫기만을 바랐다. 살뜰히 챙기는 척하는 것도 지겨웠기 때문에 며느리 노릇도. 밤이 깊어지자 그랜트의 저택 근처에 기이한 마물들이 나타났다. 그들을 본 하녀는 들고 있던 대야를 즉시 떨어뜨렸다. 그리고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하녀의 비명을 들은 괴물들이 그녀를 공격하려던 찰나 경비병이 밖으로 달려나왔다. 그리고 지나쳐 달려가는 하인들에게서 그는 안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프레이아는 비명 소리에 막 잠에 섰겠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문밖에서는 남작이 불순한 목적으로 소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손날로 소녀의 목을 한 번에 내리쳐 기절시켰다. 겁에 질린 하녀에게 달려간 경비병은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길에 주저앉은 그녀는 방금 괴물을 봤다고 말했다. 경비병 중 한 명이 그녀에게 다가와 아마 헛것을 본 것일 거라고 말했다. 아무도 저택에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녀는 저택 쪽을 바라보던 그들을 분명히 봤다고 생각했다. 알고 보니 그것들은 마법 구슬이었다. 그들이 본 마물들이 그 안에 봉인되어 있는 듯했다. 바로 그때 정체불명의 한 인물이 액체가 담긴 플라스크를 젓고 있었다. 그는 이 액체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 필요한 어떤 주문을 준비하는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단검까지도. 어두운 지하실에는 그와 함께 프레이아가 있었다. 의식을 잃은 채 의자에 묶여 있었다. 정체불명의 인물은 다름 아닌 그랜트 바론이었다. 플라스크에 준비된 혼합물에 칼날을 담그자 마치 피를 빨아들이는 듯했다. 매 순간 물질이 칼날을 타고 점점 더 높이 차올랐다. 혼합물로 가득 찬 칼은 밝은 분홍빛으로 빛났다.
남자는 그것에 홀린 듯 칼을 들어 소녀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갔다. 소녀의 발미대는 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펜타그램이 그려져 있었다. 그는 소녀의 손을 잡아 단검으로 피가 날 때까지 피부를 베었다. 선홍빛 액체가 팔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다. 옷을 적신 피가 그려진 원에 닿자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의식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바로는 이 모든 것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고 성스러운 피가 정화될 수 있다는 사실에 비통해했다. 그것의 근원이 살아있을 때에만 순수한 정수로 말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을 테니까. 다음 날 아침 새들이 지저길 무렵하여 한 명이 백작 부인의 방에 들어갔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부인을 보았다. 그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비명만 질렀다. 소녀는 선홍색 피를 흘리고 있었다. 마치 살해당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많은 피였다. 하녀는 즉시 도움을 요청했지만 바로 그때 그 표식이 나타났다. 그녀가 실수로 오론토를 소환했을 때 나타났던 바로 그 표식이었다. 희미하게나마 부인의 손목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그것은 사방으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거대한 힘이 사방으로 터져나왔다. 소녀의 발밑에서 기이한 원이 나타나더니 그녀를 공중으로 띄웠다. 그리고 소녀는 완전히 마법에 휩싸였다. 그녀의 등이 드러나자 그곳에 깊은 상처가 남겨진 것이 똑똑히 보였다. 그날 밤에 생긴 상처였지만 어찌된 일인지 마법처럼 순식간에 아물었다.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 후에야 소녀는 겁에 질려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꿈 탓으로 돌렸다. 그때쯤 그녀를 발견한 하녀와 함께 경비병들이 도우러 도착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었지만 말이다. 하녀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소녀는 거의 죽은 듯이 누워 있어야 했는데 아가씨는 멀쩡했기 때문이다. 이 소란을 듣고 바론이 나타났다. 무슨 소란인지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하녀는 방금 전 아가씨를 봤다고 설명하려 했다.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고 말이다. 하지만 명백하게도 그들은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가 불필요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하려는 듯이. 그리고 그녀를 끌어내라고 명령하며 다음에는 쫓겨날 것이라 말했다. 그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괜찮은지 물었다. 프레이야는 괜찮았지만 의자에서 잠들었던 것은 분명히 기억했다. 그러다 마치 최면에 걸린 듯 문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던 것이다. 그는 그녀가 이곳에 있는 것이 자신 때문임을 애써 숨기며 아가씨에게 좀 쉬라고 제안하며 그랜트 문제는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제안을 일축했다. 오늘은 그녀 혼자 감당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한 남작은 떠나가는 소녀를 바라봤다.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고 살아남을 리가 없었기에 놀랐지만 계약의 힘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제 언제든 신성한 피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으니 그로서는 오히려 더 잘된 일이었다. 한편 마계의 던전에서는 무언가 일어나고 있었다. 붉은 망토를 두른 정체불명의 인물이 왕좌에 앉아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파괴할 듯한 맹렬한 눈빛으로 그는 먼 곳을 응시했다. 남자는 어떤 녀석의 몸이 너무 약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만약 자신이 전성기였다면 이런 하찮은 괴물들은 감히 접근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마침내 그는 자신의 것을 되찾겠다고 다짐했다. 같은 시각 성 밖에서는 오론토가 막 돌아왔고 경비병들이 이미 그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는 무언가에 대해 확연히 불쾌한 기색이었다. 그는 무도회가 이미 시작되었는지 물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였다. 들은 말에 군주는 경노했다. 감히 누가 연회를 시작하라 명했는가. 주인도 없는 이 시간에 손님들은 한창 연회를 즐기고 있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지만 그때 분노한 남자가 돌아오자 모든 손님들은 공포에 떨었다. 그가 마침내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이들이 허용된 선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이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저들은 이미 시작해버렸다. 그는 초대객들을 점점 더 강하게 짓눌러 바닥에 처박았다. 남자는 그들에게 양심 한 조각이라도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한 손님이 자신들의 암흑 군주께선 열정이 넘치신다고 말하며 불에 기름을 부었다. 이 마법 세계가 언제부터 내 놈의 영역이라도 된 것이냐며 공격을 준비하는 그 악마의 태도에 남자는 경노했고 더는 들을 가치도 없다고 판단했다. 마법의 힘으로 그 손님을 공중으로 들어올리며 그는 감히 군주와 대화할 자격조차 없는 놈이 대체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무자비하게 손을 주먹으로 쥐었다. 그를 모욕했던 악마는 산산조각이 났다. 그의 어깨에 앉아있는 까마귀 한 마리만을 남긴 채 오론토는 어떤 미물이 감히 자신에게 대들었는지 흥미롭다는 듯 물었다. 악마들이 갈라지며 의자에 당당하게 앉아있는 한 소녀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녀는 태연하게 음료를 마시다가 잔에 든 것을 한 손님에게 그대로 쏟아부었다. 왜 자신을 그렇게 쳐다보냐고 물으며 그녀는 자신의 하인에게 마왕 폐하께 무슨 말을 했는지 다시 말해보라고 했다. 그녀 등 뒤의 조수는 자신만의 기묘한 마법을 사용했다. 그는 남자를 두려워하면서도 어둠의 군주 제이슨이 곧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아니겠는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달은 아론토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하인을 번개로 내리쳤다. 모두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말을 한데 가였다. 옥자로 천천히 걸어 돌아가며 그는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한마디 덧붙이려 했다. 마침내 남자는 입을 열었다. 만약 또 다른 누군가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 자리에서 자신의 손에 죽게 될 것이라고. 잠시 후 모든 손님은 진정했다. 그리고 무도회에서 계속해서 어울렸다. 춤추고 있는 행복한 커플을 바라보며 군주께서는 분홍머리 소녀에게서 프레야의 모습을 떠올렸다. 옥좌에 앉아 그는 그녀가 이미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생각에 잠겨 앉아있는 동안 붉은 드레스를 입은 바로 그 소녀가 그에게 살금살금 다가왔다. 남자는 그녀가 자신의 어깨에 손을 대려는 순간 손목이라도 잘리고 싶은 줄 알았으나 그녀는 가볍게 스치기만 했을 뿐이었다. 그리고는 즉시 손을 뗐다. 그녀의 무례한 행동을 더는 참아주지 않고 그는 원하는 게 무엇이냐고 물었다. 여인은 왕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않고 즉시 그에게 아양을 떨며 어떻게든 그를 만지려 들었다. 그녀는 그의 신하들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보라고 청했다. 노골적으로 무언가를 암시하면서 그는 너무 엄격해서 손님들이 감히 다른 짓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를 억누르는 것은 정말이지 견딜 수 없는 일이라고. 소녀는 무언가를 하려는 듯 그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의 무릎 사이에 서서 그녀는 악마란 본래 음탕한 존재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니 왜 당신의 본성을 억누르려 하시냐고. 그녀가 그저 자신에게 접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은 아론토는 옥좌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그녀에게서 멀어졌다. 모든 손님은 그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겁을 먹었다. 벌이라도 받을까 싶어 그대로 얼어붙었다. 이를 본 남자는 신경 쓰지 말고 계속하라고 명했다. 모두가 즐기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는 그 무례한 소녀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악마가 본성적으로 정열로 가득 차 있다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그리고 자신 또한 외외는 아니라고. 이 말을 들은 소녀는 즉시 환희에 찼다. 그리고 참지 못하고 그에게 몸을 바싹 밀착시켰다. 군주께서는 그녀가 그럴 자격이 없다며 마력으로 그녀를 밀쳐냈다. 바닥에 나뒹군 악마 여인은
그가 자신을 밀쳐낼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녀는 그를 놓치고 싶지 않은 듯 막아서려 했지만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고 남자는 그대로 떠나버렸다. 무도회가 한창인 동안 거리에서는 경비병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다. 그들은 왜 갑자기 대규모 전쟁이 선포되었는지에 대해 의논했다. 모든 것을 파괴하고 약탈이라도 하려는 걸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보통은 항상 준비할 시간을 주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화에 끼어든 경비병이 어디선가 들었다며 입을 뗐다. 풍요의 악마가 마왕을 부활시키려 한다는 것. 이 때문에 암흑 군주는 자신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 악마 중 하나는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자신이 군주보다 더 강한지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오론토가 갑자기 나타나 자신의 군대를 이끌 준비를 했다. 군주께서 연설을 시작하려 하자 떠들던 경비병들은 조용히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는 부하들에게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묻기로 했다. 모두가 열광적으로 외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영토와 자원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들에게 정말 이 모든 것이 부족한 걸까? 모두가 놀랐다. 그들은 전투에 나가는 이유가 오직 이 때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남자는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이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다시 물었다. 그는 자신이 하는 말에 확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전투 무기를 꺼내 들었다. 사방이 우리의 자원을 노리는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덧붙이며 경비병들이 갑자기 모든 것을 빼앗기길 원했는가? 하지만 누구도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았다. 그는 피가 날 때까지 손에 든 사슬을 움켜쥐었다. 군주는 오직 함께해야만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말을 이었다. 군대의 사기를 북돋운 그는 마계를 통일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모두가 전투에 나서는데 동의했다. 한편 프레이야의 성에서는 한 소녀가 접시 위의 음식을 정신없이 먹어치우고 있었다. 그녀는 예의를 완전히 잊어버렸다. 모두가 그녀에게 천천히 먹으라고 했지만 마침내 아가씨는 모든 음식을 다 먹어치웠다. 텅 빈 접시를 보여주며 그 위에는 소스만 남아있었다. 만족스러운 듯이 그녀는 마침내 부모님이 몹시 그립다고 말했다. 프레이야의 어머니가 저택에 새로운 하녀가 나타났다고 말하며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 하녀는 프레이야가 마계에서 자신을 구해줬으며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소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악마를 구해주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게 누구였는지는 도무지 기억해낼 수 없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 하녀가 단지 아가씨를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의심했다. 그래서 그녀를 들여보내길 원치 않았다. 그녀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남자는 그저 오해일 뿐이라며 일축했다. 그때 돌란 가문의 분노한 바로 그 하녀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녀는 경비병들이 자신을 묶으며 그가 갑오를 손에 넣으면 그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녀는 우선 이곳을 빠져나갈 계획을 세워야만 했다. 그리고 프레이야의 신뢰를 얻어야 했다. 그녀의 마음에 떠오른 유일한 방법은 경비병을 유혹하여 자신을 풀어주게 만드는 것이었다. 자신을 지키는 경비병들의 몰골을 본 소녀는 그런 계획을 실행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금발 머리카락 한 줌을 꺼내자 그녀의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바로 그 머리카락의 주인으로 변신하는 것이었다. 그녀가 한눈을 파는 사이 갑자기 소녀의 가족이 그녀에게 찾아왔다. 하녀는 그들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라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순진한 얼굴을 한 그녀는 이곳에 온 것이 기뻤다. 울타리 사이로 그녀의 다리를 껴안으며 마침내 찾았다는 듯이 울기 시작했다. 주소를 들은 부인의 이가 갈리기 시작했다. 이 모든 광경을 보며 그녀는 확신했다. 하녀가 정말로 마계에서 왔다는 것을.
동정심에 호소하려는 듯이 그녀는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했다. 자신을 구해준 것처럼 마계의 수많은 노예들을 구해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녀는 백작 부인께 모든 것을 보답하고 싶었다. 옆에 서 있던 부모님은 들려오는 이야기의 옆에서 그저 울기만 했다. 그녀에게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말하며 그녀를 침실로 안내한 후 그녀의 일은 이 방을 청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으니 내일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했다. 맞은편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등 뒤로 문이 쾅 닫히자 하녀는 이 상황의 반전에 놀랐다. 소녀가 침대에서 잠든 사이 그녀는 이 일로 돌란에게 화가 났다. 무슨 일이 일어났다. 부인이 평화롭게 잠들지 못하게 하는 끔찍한 꿈을 꾼 것이다. 꿈속에서는 론토가 악마들과 싸우고 있었고 그는 분명히 부상을 입었다. 그녀는 너무 무서워서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고 깨어났을 때 침대 옆에 있는 하녀를 보았다. 한 손에는 칼을 든 채였다. 프레이야는 그 광경에 더욱 겁에 질려 혼자 내버려 두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하녀는 그녀의 피가 마음을 진정시키는 힘으로 여겨진다고 안심시켰다. 마계에서는 말이다. 그녀는 부인의 손을 잡았다. 그녀가 계속해서 자신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럴 필요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그들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촛대를 켰다.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 하녀는 그저 그녀가 악몽에 시달리는 소리를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었다. 부인은 자신의 악몽이 아마도 영혼 계약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의 피는 어차피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자 그녀는 영혼 계약에 대해 설명했다. 피를 통해 자신과 론토 사이의 계약이 맺어졌다고 손에 붕대를 감으며 말했다. 그것에 대해 아는 것이 있냐고 묻자 도린의 눈이 기쁨으로 빛났다. 소녀가 계약을 깨는 방법을 안다는 것을 알았을 때였다. 릴리스의 품에 몸을 던지며 그녀는 마침내 그 잘난 체하는 남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하지만 하녀는 계약을 깰 최선의 방법을 찾을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들 사이의 계약을 프레이야는 영주를 진심으로 증오했고 모든 것을 없애고 싶었다. 그와 자신을 연결하는 모든 것을 가능한 한 빨리. 한편 마계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손에 있는 표식을 보고 남자는 깨달았다. 소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그의 생각은 강력한 화염구에 의해 중단되었다. 얼굴을 향해 똑바로 날아온 그것을 그는 간신히 피할 뻔했다. 하지만 결국 뺨을 살짝 스치고 말았고 공격한 악마는 아쉬워했다. 군주를 죽이기에는 아주 조금 부족했기 때문이다. 오론토는 그의 이런 재미없는 장난에 화가 났다. 갑자기 경비병 중 한 명이 전투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그에게 다가왔다. 그 남자는 여왕님이 어떠신지 물었고 릴리스가 지금 그녀 곁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는 이 소식에 놀랐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경비병은 무도회가 끝나자마자 그녀가 궁전으로 갔으며 그게 한참 전의 일이라고 보고했다. 코빌은 그의 일에 방해가 될까 두려워 내내 침묵을 지켰다. 군주는 나중에 처리하겠다고 말하고는 다시 상대에게로 주의를 돌렸다. 이제 그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악마를 끝장내고 싶어 했다. 그 괴물은 불화살을 쏘아 다시 한 번 같은 속임수로 그를 잡으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값싼 속임수로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암흑 군주는 KT와 그의 군대가 진정한 분노를 경험해야 한다고 마음먹었다. 그들의 발밑 땅을 갈라버리자 그의 경비대 전체가 즉시 불길에 휩싸였다. 모두를 무자비하게 불태우는 불길 속에서 그는 개 목줄 같은 사슬로 악마를 붙잡았다.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천천히 사슬을 점점 더 세게 조였다. 상대의 목을 조르거나 머리를 베어버릴 작정이었다. 공중에서 버틸 힘을 잃은
그는 땅으로 곤두박질치며 오론토의 소나기에 떨어졌다. 괴물의 모습은 아주 처참했다. 한 줌의 공기라도 마시려 발버둥치는 그를 마침내 놓아주자 KT가 일어섰다. 그리고는 인간 따위가 오래 기뻐해선 안 된다며 그보다 내 꼴이나 먼저 살피라고 말했다. 회복한 그는 이 치욕을 갚아주기 위해 강력한 일격을 날리려 완전히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불꽃에 휩싸여 재가 되어버렸다. 모두가 이 허무한 결말을 놀란 얼굴로 지켜보았다.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불길이 거에 사그라들었을 때 오론토의 전 군대가 이미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 경비병들은 마침내 승리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그들에게는 더없이 행복한 순간이었다. 코빌이 군주에게 다가가 승리를 축하하는 연회를 열어달라고 청했다. 병사들이 몹시 지쳐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주는 아직 그럴 생각이 없었고 미뤄뒀던 일을 처리하러 발길을 옮겼다. 그에게는 아무도 알아선 안 될 해결해야 할 마지막 문제가 남아 있었던 것이다.